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삼겹살과 함께 먹는 채소로는요, 상추와 풋고추, 이게 대표적이죠. 그런데요, 이 상추와 풋고추 가격이요, 최근에 폭등을 하면서 대신 청양고추를 내놓는 고깃집들이 있다고 합니다. 청양고추는 그나마 좀 덜 올랐고요, 가격이요. 그리고 맛이 매워서 손님들이 좀 덜 찾는 이유라고 합니다. 물가 폭등이 불러온 뜻밖의 예상 밖의 모습입니다. 자,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부산 그리고 울산까지 지방 소멸 덮쳤다.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광역시 그리고 수도권도 예외 없는 인구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좀 들고 있네요. 조선업 침체된 부산 영도구 그리고 울산 동구는 3년 연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폭이 상당하다네요. 그리고요, 수도권입니다. 인천, 강화, 경기, 가평 포함 전국 지자체 26%는 위기 단계로 보인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 그리고 특정 지역은 더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자, 그동안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인구 대책 세웠는데 효과 전혀 없는 걸로 이 정도면 판명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보시죠. 취학 연령 하향, 나흘 만에 출구 전략. 그러니까 뭔가 좀 뒤로 물러났다는 뜻이 됩니다. 대통령실 국민 뜻 거스를 순 없다. 그러니까 여론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좀 냈고요. 공론화 언급하며 백지화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 반대가 클 때는 정책 폐기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죠. 이거 며칠 동안 전혀 다릅니다. 그냥 끝까지 추진하겠다. 뭐 이런 입장 냈는데 바뀌었습니다. 바로요. 그래서 졸속 추진, 여론 문매 수습에 나선 걸로 보인다. 그래서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시죠. 2달 연속 6%대 물가. 그렇습니다. 상추 얘기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꺼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7월에 6.3% 올랐는데 24년 만에 최고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지난해 1월 0.9%죠. 이 정도는요, 뭐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 이후에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요, 올해 1월에는 3%에서 넘었고요. 6월에 6.0, 7월엔 이거보다 조금 더 오른 6.3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보죠. 이유가 분석돼 있는데요. 원재료값 상승에 폭염, 장마까지 겹쳤다. 그러니까 뭐 이른바 농작물 작황 자체가 좋지 않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외식비는 30년 새 최고폭인 8.4% 올랐다. 밖에 나가서 밥 사 먹기 무섭다. 이런 얘기 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시죠. 자,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입니다. 지금 대만 가는 문제가 그동안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대만 도착했습니다. 어제 밤입니다. 긴장의 미국과 중국. 자,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에 가는 문제를 왜 이렇게 나리선체 대립하고 있는가? 여기 보시면 바이든은 중간 선거 앞두고 있어요. 중국에 대한 압박, 그래서 하는 것 같고요. 시진핑 3년임, 가을에 뭔가 결정하는 거 앞두고 있죠. 대만 문제 절대 양보 못한다, 가만둘 수 없다,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거죠. 대만 놓고 양보 없는 치킨 게임 양상이다. 중국은 항모 두 척 출동 등 군사적 위협에 나섰고요. 백악관은 우린 겁먹지 않는다. 해볼 테면 해봐라. 충돌 직전까지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 다양한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분석해 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최직련 변호사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오창석 시사평론가 오늘도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개월 대 6개월. 뭔가 좀 주장,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겁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금 비대위로 간다. 방향을 잡았죠. 여러 가지 뭐 뒷말도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그런 방향을 잡은 가운데 비대위 운영 기간을 2개월이냐 6개월이냐 벌써부터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사로 하나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요, 가만히 보면 어떤 당의 내용이 있고 그걸 수습하려고 비대위를 가자 이렇게 뭔가 결정이 된 사항인데 그 절차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정치인도 아닌데 이것까지 알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요, 가장 핵심적인 흐름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일단 어제입니다. 자, 최고위원 사의한다 밝혔죠. 지난주에 배현진 불러서 정족수를 채운 여당 최고위. 그러니까 뭐가 좀 약간 매끄럽지는 않죠. 뭐가 그만둔다고 사표를 낸 사람을 최고위원 회의에 불러서 뭔가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자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쪽에서 나온 얘기가 위장 사퇴 쇼입니다. 이 얘기하신 분 오늘 패널로 나와 계세요. 김용태 최고위원이 어제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 이렇게 제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요. 좀 더 보겠습니다. 비대위 전환 속도전을 벌이고 있고요. 뭐 상임 정국이 소집 안건 의결. 그러니까 어제 최고위에서 결정한 거는 뭐 상임 정국이 소집 안건이에요. 구체적으로 이게 뭐 비대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의결됐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적이 7명인데 그중에 어제 4명이 참석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과반이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배현진 등 2분이 앞서서 그만둔다 그랬어요. 근데 참석한 거예요. 이 절차적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 뭐 반발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는데요. 자, 그럼요. 먼저 어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에 박형수 원내대변인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고위원회 참석하신 2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최고회의의 안건은 상임정국위원회와 정국위원회 소집 안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재적 최고위원 수가 7명입니다. 원래 9명인데 김재원 최고위원 사퇴를 하셨고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해서 지금 총 7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7명 중에서 4명이 참석을 해서 상임정국위원회 소집과 정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가결을 시켰습니다. 조수진 최고가 사퇴서를 냈나요? 사퇴서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재적 수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퇴 의사를 내셨는데. 지금 저희가 당의 비상 상황으로 상정하고 어제 당론 채택에 따라서 이를테면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다고 원내대표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유죄하고 말고의 사안은 문제가 아니라 원내대표께 한번 직접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최고위원들의 사퇴를 위장사퇴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죠. 이제 그 사퇴를 하고자 하는 다 이제 진정한 의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지금 일단 과도기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기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가 안 된 거죠. 당에서. 오늘 그러니까 최고위원 사퇴한다고 해놓고 왜 최고위원에 참석해서 의결에 참여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저 패널 나와 계신 김용태 최고위원이 위장 사퇴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었던 거죠. 질문을 받고요. 자, 다음은요 이준석 대표의 반응입니다. 보시죠. 자, 지금 직무정지된 상황인데 당 현안에 대해서 계속 또 입장을 내고 있죠, 요즘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라고 지난달 29일에 육성으로 말한 분. 여기 배현진 최고위원을 말하는 것 같아요. 29일로 딱 집은 거 보니까. 이런 분이 표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8월 2일에 표결을 하는군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준석 대표가 반지의 제왕 이 영화에 꽂힌 것 같습니다. 계속 인용을 해요. 물론 반지의 제왕에도 언데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언데드. 절대 반지를 향한 그들의 탐욕은 계속됩니다. 여기 또 언데드를 또 우리 제작진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언데드란 죽지 않는 종족을 말한다. 육신 없는 유령으로 되살아난 존재를 말한다. 이렇게 또 인용을 합니다. 일단 뭔가 방향은 잡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비대위로 방향을 잡은 걸 막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도 당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은
이준석 대표가 과연 앞으로 그럼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가? 그걸 다룬 기사입니다. 복귀 멀어지는 이준석 어떤 카드 빼들까? 그렇습니다. 비대위 체제가 돼서 유지가 되면요. 지도부 자체가 그냥 무너지는 셈이에요. 그러면은 뭐 직무 정지 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당대표 자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귀 멀어지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떤 대응이 있을 수 있나? 여기 보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할 수 있다는 얘기 나왔죠. 근데 만약에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 법원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정치적으로 윤석 대표가 회복불능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국이 후 대응책 찾을 듯. 그리고요. 장기전 대비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뭔가 쫓겨나는 이미지, 탄압의 이미지, 약자 이미지가 되잖아요. 이를 활용해서 향후에 전당대회, 그러니까 당대표, 당 지도부를 다시 뽑는 전당대회가 열릴 때 측근을 지원해서 출마할 수도 있는 거다. 측근들이 출마하게끔 지원할 수도 있는 거다. 왜냐? 여론을 지금 업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자, 김용태 최고위원 오늘 질문을 좀 여러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위장 사태다 이렇게 반발하셨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그렇게 하신 겁니까? 뭐 앵커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 어제 그 최고위 과정을 보면서 지금 요즘에 그 드라마 우영우가 인기 1위에 방영되고 있는데 무슨 권모술수 권민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캐릭터 중에 한 명이군요. 예. 권모술수를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 금요일 날 가장 먼저 오늘 사퇴하겠다고 발표하신 분이 배현진 최고위원입니다. 그런데 어제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인수인계 때문에 뭐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인수인계 하러 와서 의결을 참석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이 사퇴를 표시했으면 그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해서 사퇴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퇴서를 뭐 내지 않았다라는 등, 과도기라는 등 왜 이런 표현을 쓰면서 표결에 참석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아마 뭐 보면은 원내대표의 뭐 요청이 있었다 뭐 이런 다들 얘기도 말씀이 했죠? 안 되는 권모술수 뭐 다 밀어붙이는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 저희가 지난 민주당 검수완박 밀어붙일 때 예. 민영배 의원께서 이제 꼼수 탈당이다, 위장 탈당이다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 최고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마치 사퇴를 선언했는데 사퇴를 하지 않고 표결에 참석하는 이 과정들이 꼼수 사퇴냐, 뭐 위장 사퇴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서 제가 당을 보면서 참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저희 당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일단 대응책은 가처분 얘기 나오고요. 장기전 대비한다. 이 두 가지 분석인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뭐 가처분도 하나의 옵션 중에 하나겠죠. 뭐 당대표가 쓸 수 있는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있고요. 뭐 정미경 최고위원이나 제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최고위원으로서 효력정지 가처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대표가 쓸 수 있는 효력정지 가처분은 이미 2주 전에 저희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당대표는 권리가 아닌 사고 상황이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고 추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전제하에서 당원권 정지가 된 것인데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비대위로 가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고 그렇게 되죠. 사실상 당대표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제명이 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대표로서는 이 비대위가 가처분, 효력정지를 가처분해달라는 신청을 낼 수 있고요. 최고위원회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지금 당대표,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미경 최고위원, 저 그래서 5명의 지금 정족수가 있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라고 발생이 어렵거든요. 최고위의 기능 상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5명으로 의결 정족수 나오고 의사 정족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최고의 기능 상실이라 보고 비대위로 가는 것은 당원과 국민이 부여한 저희의 어떤 정당한 최고위원으로서의 직책을 사퇴시키는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최고위원으로서도 이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뭐 당대표는 당대표 입장 제가 잘 모르겠고요. 최고위원으로서 저나 정미경 최고나 여러 가지를 좀 고민 중에 아직은 있고요. 뭔가 결정하진 않으셨습니까? 당과 국민을 위해서 이 혼란을 좀 수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주 초쯤에 상임정국위원회 뭐 전국에 열릴 예정인데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실 겁니까?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섣불리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전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김용태 최고위원이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막 이런 내용이 막 돌았어요. 메신저에서. 그런 뭐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예. 아직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것도 하나의 제가 할 수 있는 예. 검토 사항으로서 이제 뭐 일각에서 조언을 받았을 뿐이고요.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정치적인 조언이라든지 법적인 조언이라든지 자문이나 조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부분 장기전 대비. 그러니까 향후에 뭐 어떤 식으로 조기 전당대회든 아니면 좀 시간이 가서 전당대회든 전당대회 열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측근들을 최고위원 또는 당대표에 출마하는 최고위원들을 지원할 수 있다. 뭔가 여론의 지지를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얘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뭐 저는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어제 SNS에서도 이 싸움은 결과적으로 권력에 줄 서는 자와 예. 원칙을 지키는 자와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결국에 권력을 탐하는 자들에게 저희가 당했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예. 이분들이 이제 핵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통령 주변에서 윤핵관이라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예. 이분들 결국에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임기 끝날 때쯤에는 결과적으로 이 권력을 쫓던 자들은 다 떠날 것입니다. 새로운 권력을 찾아 떠나겠죠. 결국에 대통령 주변에 남는 사람은 원칙을 지키는 자일 거고요. 예. 저 말씀대로 원칙을 지키는 세력 안에서도 또다시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라든지 뭐 예. 다른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세력들이 또 차기 전당대회라든지 당권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대응, 장기적인 대응 뭐 이런 걸 좀 다 생각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네요. 최인종 변호사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 최인종 변호사는 좀 법률적으로 좀 뭔가 분석할 수 있고 지금 또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시니까요.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거 비대위로 전환하고 이거 분명 문제 있다. 최고위원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데 왜 비대위로 가냐 이런 제의거든요. 최인종 변호사께서는 비대위 최대 방향 잡은 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불가피하다. 마치 이것은 예전에 예. 홍준표 당대표일 때에 예. 최고위원 전부가 사퇴를 함으로써 예. 홍준표 대표 체제가 무너진 때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그때는 생각합니다. 최고위원들이 모두 다 사퇴 의사를 그렇죠. 밝혔습니까? 다만 그때 같은 경우에는 그 당 사무국에서 이 최고위 기능 상실을 전부 다 예. 최고위원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퇴한 경우에 한해서 비대위로 갈 수 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어떤 해석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최고위의 의사 정족수 한마디로 최고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예. 최고위 전원의 과반수 이상이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6분 중에 4분이 사퇴 의사를 사실상 밝힌 부분이라고 하면은 2분이서 뭘 하려고 해도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지금 김용태 의원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 사퇴를 이미 하겠다고 한 분 그리고 사퇴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분까지 하면은 그렇죠. 2명만 남게 된다. 그렇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정치 문제는 예. 정치로 해결돼야 되는 것이지 아. 여당의 어떤 정치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그 국민들에게 여론에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이준석 대표의 어떤 예. 그 법적 대응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결론적으로 왜 이유도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문제를 정치로 끌어야 된다는 어떤 명분이 가장 실질적인 예. 이유고 그 실리를 봤을 때도 좀 전에 김용태 최고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가 고리가 아니고 지금 사고인데 사고 상태. 예. 그걸 하는 것은 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지금 문제는 고리의 문제가 아니고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라는 새로운 여건으로 비대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원으로 끌고 간다고 해서 과연 법원이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줄지에 대해서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입니다. 절차를 지킨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원내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총을 통해서 비상사태로 결의했다라고 한 바에는 예. 그러면 이것은 정치적인 범위 내에서 보고 예. 이준석 대표로서도 장기전으로서 어떻게 아직 30대로 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부적인 분란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큰 정치인으로 저는 갈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신 두 분 약간 의견이 다르죠. 지금 국민의 내부도 의견이 좀 분분하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다음 주제. 지금 비대위원장 누가 할까 이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이런 만남이 있었답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 장제원 의원, 김종인 이렇게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 발표한 날 회동 지도체제 논의한 듯하다. 만났다는 겁니다. 만났어요. 그러면서 뭐 그런 가운데 또 뭐 비대위원장으로 이름들이 거론되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두 분이 만났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일단 확인된 겁니다. 만났다고. 그리고 뭔가 논의했다는 거죠. 일단 이런 모습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 기사 보시죠. 자,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걸로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비대위가 구성이 된다면 2개월짜리냐 6개월짜리냐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친윤에서는 2개월, 비윤은 6개월인데 비대위 기간 놓고 신경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개월이면은 2달 정도만 하고 가을쯤에 뭔가 전당대회 새로운 지도부 뽑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6개월이면은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난 다음이에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의 복귀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 조기 전대 위한 수순이 비대위다. 아니다. 이준석 대표 복귀 전제로 비대위를 운영해야 된다. 이 싸움입니다. 요거요. 요거. 이와 관련해서 어제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질문을 받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6개월 이후에 돌아올 수 있는 비대위를 열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지금 여기서 비대위 성격까지 다 규정을 해서 말씀드린 것은 부적절할 것 같고요. 탄생하는 비대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 최인현 변호사, 2개월 대 6개월. 어느 쪽이 더 적합한 기간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당헌 당규상으로는 예. 어떻게 보면 2개월이 조금 더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지금 아직까지 6개월 당원권 정지돼도 그 다음에 또 6개월 이상 그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당헌 당규를 좀 수정을 해서 이런 케이스를 한다 하더라도 비대위를 통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하고 그때부터 조기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는 임시 대표가 아니고 예. 앞으로 2년간 그렇죠. 대표를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면 이제 규정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명분과 현실에서 좀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당헌 당규상으로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고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고란 점에서는 6개월 뒤에는 복귀할 수 있도록 거죠.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예.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게 국민의힘에게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금 그 국민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비대위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이 국정을 지지할 수 있는 확고한 대표를 새로 뽑아야 된다는 그런 쪽에 지금 조금 더 방점이 있는 것은 근데 맞는 것 만약에 같습니다. 2개월 정도 해서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를 뽑으면요. 이쪽 이준석 대표 측이나 이쪽에 나올 말이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를 뿌리 뽑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했구나 또 이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예. 단순히 이건 친윤 비윤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예. 이것은 그 여당으로서의 어떤 국정을 안정을 얼마나 빨리 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그런 실질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6개월설이 조금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다 큰 목적, 국정을 안정시키는 큰 목적이 있다. 네네. 그래서 2개월이 적합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이네요. 자, 김용태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거는 비대로 간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예.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예. 비대위는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짧을수록 좋다. 예, 저는 그래서 뭐 최대한 짧아야 그럼 된다고 어떤 생각합니다. 의미입니까, 그거는? 저는 제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예. 아직 사퇴해야 될 정치적 명분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대위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회의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국민의힘 또 정의당 모두 다 지금 다 원내정당이 다 비대위예요? 비대위 상황입니다. 예. 모든 국민들께서는 집권 여당은 안정을 바라실 텐데 저희가 집권 초기 100일도 안 된 시점에 집권 여당이 비대위로 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저는 정치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예. 때문에 그래서 반대 입장을 했고요. 예. 저는 일각에서는 뭐 아까 매일경제에서도 그 신문에서 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물론 이준석 대표와 가깝습니다만 제가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안 내려놓고 정치적 명분을 찾는 데는 당대표의 복귀 여부는 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늘 당과 국민을 위해서 저는 예.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비대위는 최대한 짧을수록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짧게 끝난 비대위 이유는 뭡니까? 그 다음은 뭡니까? 뭐 조기 전당 대회를 해도 저는 뭐 당원 당규를 개정해야겠지만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당이 안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김용태 예, 최고위원은 비대위 자체가 출범하는 걸 반대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도 대응을 했는데도 비대위가 꾸려지면 가능한 짧게 운영해서 맞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빨리 전당에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물론 당원권 정지가 돼서 당대표가 다시 재출마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당과 우리 국가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집권 여당이 또 최고위원이 당대표의 개인적인 억울함을 푸는 자리가 예. 아니거든요. 저희가 시민단체가 아니고 예.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바 안정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거에 비대위는 대해서는 짧아야 두 된다고 분이 생각합니다. 같은 동일한 의견이시네요. 의견입니다. 예, 그렇군요. 최인정 변호사나 김용태 의원이 이 부분은 가능한 좀 짧게 끝내서 빨리 지도부를 새로 꾸려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자, 일단 이런 대립들이 좀 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 다음 기사는요.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있어요. 요거 좀 소개해드리죠.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우선 야당이 때릴수록 그런 한동훈 법무장관. 최근에 국회에서의 모습을 말하는 거고요. 여당서 맞을수록 커지는 이준석 대표. 때리는 주체는 다르죠. 근데 둘 다 지금 정치적으로 무럭무럭 크고 있다. 이 뜻이 됩니다.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벌써 이런 걸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대통령 취임 3달인데. 근데 일단 전체 전국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1등을 했어요. 13%. 물론 무응답도 많아서 높지는 않습니다만 1등 숫자는 그래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그 뒤인데 9%.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최근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도 이 정도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프로 좀 소개해드리죠. 이렇게 나왔어요. 범보수 진영에서 차기 대권 주자 누가 적합합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자 한동훈 13% 1등, 그다음에 그 뒤를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 이준석, 안철수 원희룡 이 순서예요. 근데 이제 주목되는 거는 한동훈. 여기는 그동안 정치인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보다 높게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유승민 의원과 거의 비슷하게, 전 의원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인물이 지금 주목받고 있어요. 자, 다음도 하나 볼까요? 보수층만을 대상으로 좀 더 통계를 냈어요. 보수층은 과연 어떻게 전국이 아니라 보수층만 대상으로. 그럼 약간 달라지죠? 한동훈 단연 높고요.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올라갔습니다. 순위가. 물론 안철수 의원도 올라갔고요. 이런 모습이에요. 자, 요 얘기. 오창석 평론가는 이준석 대표 얘기로 좀 좁혀보죠. 안철수 의원보다 높게 나왔어요. 차기 대권 주자로서 벌써부터. 이거 어떻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뭐 일단 안철수 의원이 분당에서 당선이 되고 나서 예. 국회의원으로서 보여준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또 미국 가 계시고요. 본인 대표성을 띌 수 있는 것이 이제 코로나 관련된 방역에 대한 문제인데 어제 코로나 확진자 11만 명 돌파했거든요. 아무리 과학적인 방역을 한다 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분명히 크게 늘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이 전 정권에서 백신을 접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중증으로 나아가는 것이 막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무엇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당선 이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여론조사가 상대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후순위에 있는 거고요. 네, 지금. 후순위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통령의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 그 문자 파문. 예, 결국은 그 문구가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지켜야 한다. 일부러 찍어내게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코어 지지층이 어느 정도 결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렇게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게 제가 가장 큰 이유라 생각이 들고요. 두 예. 번째는 지금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예. 여러 가지 채용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적절한 인사냐? 예. 청와대에서 용산 집무실로 이전할 때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예. 규모가 적어지다 보니까 인원도 대폭 축소해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채용을 할 정권이 바뀌어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과거 정부에 비하면 줄었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특히나 국민의힘 보좌진들이 보더라도 충분히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들어갔는가에 대한 의문이 예. 지금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대 지지층들은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 대신해서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준석 대표입니다. 근데 위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통령의 실책이라든지 예.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준석 대표가 있었다면 이 부분을 좀 보완했을 텐데 적어도 좀 직언을 했을 텐데 또는 우리 대신에 이런 말을 해줬을 텐데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커뮤니티라든지 특히나 예.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준석 대표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본인 스스로도 그걸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자신의 SNS에 들어가 보면 며칠 걸러서 계속해서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지키든 또는 국민의힘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당원 가입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대여 투쟁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예. 내부에서 투쟁하는 것보다 당원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이준석 대표를 잘 지키는 방향으로 가고 예. 있습니다. 예, 그게 아마 저는 여론조사에서 큰 수치를 얻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게 아까 잠깐 분석했던 장기전하고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자, 이번에는요, 김종욱 전 행정관께는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를 해보죠. 지금 이 기사는 야당이 때릴수록, 그러니까 국회에 출석해서 야당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무럭무럭 정치로 크고 있다. 그 결과가 이거 아니야, 이렇게 분석했거든요. 이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뭐 지금 야당이 안 때리면 떨어지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은 좀 제가 볼 때는 일치적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 4년 7개월 남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저런 현상이 발생했냐의 문제인 건데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의 좀 일체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이미지와 연동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보수층에서는 23% 정도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주로 핵심 보수층과 TK 지역에서 지지를 많이 하는 보수층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체감이 이전까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미지가 좋아질 턱이 없어요. 그렇다면 같이 가는데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나빠진다면 근데 만약에 좋아지려고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리더십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전혀 본인에게 별로 어울리지 않은 옷을 미리 씌워가지고 예. 이미지를 만드는 측면이 있는데 좀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새로운 인물이잖아요. 낡은 인물은 아니잖아요. 한동훈이라는 그렇습니다. 인물이. 또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하고 막 잘 싸운단 말이에요. 나오게 되면 논리적으로도 이기는 것 같고 예. 샤프하고 엘리트고 그러니까 예. 기존의 국민의힘 리더십과는 다른 리더십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요구는 분명히 있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잘 보십시오. 그 외에 있는 홍준표, 오세훈, 뭐 이준석 이런 기존 분들이 정치인들이죠. 분명히 있죠. 예. 이분들 모난정 돌맞습니다. 당장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나와서 따박따박 야당에다가 그 대답을 하는 순간에 초반엔 좋았지만 내부에서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히려 이미지가 안 좋아져 라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으로 변하는 예. 하나의 과정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더 중요한 건 본인이 논리적으로 우세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별로 의미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국민의 민심을 예.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과정으로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혹시요.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은 내각의 구성원이잖아요. 네. 그 대통령의 아주 가까운 최측근이게 측근으로 꼽히는 분인데 이렇게 대선 주자 벌써부터 이런 조사가 있으면서 뭐 1위를 기록하는 이런 수치가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까요? 아니면 전혀 뭐 신경이 쓰이는 내용은 아닐까요? 거기에 부담스럽겠습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려워 죽겠는데. 아, 다른 게 지금 한동훈 문제지. 법무부 장관을 고민하는 게 아. 아니고요. 본인의 국정 지지율을 더 고민할 상황인 것이고요. 예. 제가 볼 땐 저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 고민하셨죠. 왜 나를 이렇게 이름 싫어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8월 5일 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그렇게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지율 뭐 고민하겠습니까? 고민할 필요 없죠. 알겠습니다. 뭔가 좀 굉장히 빨라 보이는 여론조사인데 아무튼 좀 주목을 끌었습니다. 어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사적 인연인가?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에 왔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뭐 채용 문제라든가 등등등의 약간 사적인 인연, 뭐 지인,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계속 받았는데 또 관련된 내용이 좀 나타났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한 보도 통해서 이제 알려졌죠. 코바나 콘텐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이 회사잖아요. 이 코바나 후원사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했다. 뭐 인테리어 공사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공사를 시공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위에 이제 확인 과정들이 있었죠. 어제 대통령실이 설명했는데 후원 안 했다. 후원한 적 없다. 이 회사가. 이 기업이 요 코바나 후원한 적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세한 질문에는 뭐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일단 이게 첫 번째 사안인데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코바나 콘텐츠 전 시장 공사한 영세업체 한 업체에 대통령 관저공사 수의계약 특혜 의혹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후원 한정은 없지만 어제 대통령실 설명은 과거에 코바나 콘텐츠 전시할 때 전시장 공사는 담당했다 이겁니다. 설명이. 그래서 또 이거 김건희 여사와 연관성 도마에 올랐다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있죠 기사가. 자 일단 이와 관련해서 어제요 야당에서 좀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그러면 관저 인테리어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김 여사가 다 데려왔다고 합니다. 과거 어느 역대 정부에서도 들어본 바 없는 권력 사유화의 전형입니다. 비리와 부정부패의 냄새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공개 깜깜이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확인해 준 거는 일단 과거에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 전시회 인테리어 공사를 한 건 맞다. 근데 그 업체가 후원업체 아니다. 근데 후원업체로서 이름이 오르긴 했거든요. 이거는 감사의 뜻으로 올려준 거다. 그 회사에 대해서. 그러면 후원은 아니고 당시에 공사는 했다. 근데 그 공사한 기업 업체가 다시 이번에 공사를 맡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업체가 관저 공사에 참여했는지는 보안상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오창수 평론가는 좀 대통령실 해명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혹시라도. 보은의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후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직접적으로 돈을 주지 않았다. 뭔가 이렇게 오후 관계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고 그거는. 했는데 예. 감사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겠죠. 전시회 인테리어 공사를 잘해줘서 감사했다는 거 아닐까요? 그건 원래 돈 주면 다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정확한 계약을 체결하고서 잘 못 해주면서 감사의 뜻을 받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변에 친구들 결혼할 때 사회만 봐줘도 결혼식 정장 한 번씩 맞춰줘요. 그렇죠. 통상 그렇죠. 아주 적은 소정의 사례금이라도 예, 줍니다. 사례 좀 하죠 그렇게. 책에 추천사를 써줄 때도 밥이라도 한 끼 사줘요. 예. 그러니까 특정한 곳에 후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무언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고마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전시에 개최했기 때문에 축하해라고 해서 후원에 올려줬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후원의 업체에 이름을 올려줬다라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보훈을 하는 거냐 아니냐, 원래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친분으로 수의계약 맡긴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또 주요 언론들이 단독 보도를 했던 것이 있는데 애초에 나라장터에 이 국가 공공기관 관련해서는 입찰하게 돼 있는 곳이죠 거기가. 입찰하고 입찰명을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데요. 예. 대통령 관저라고 되어 있지 않고 나라장터에 땡땡 주택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소, 공사 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해놨습니다. 왜 세종시로 했을까요? 왜 세종시로 했을까 질문에 한 번 더 들어가면 왜 가리려고 했을까라고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게 실수다 이런 설명도 좀 나왔나요? 그러면? 실수라고 나왔거든요. 실수라고 하기는 세종과 서울을 헷갈린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와 다른 주택공사를 헷갈린다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강력한 의심의 배경에는 이러한 일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소규모 그때 무슨 업체와 유리 관련 공사인가요? 막 그 얘기가 좀 있었죠. 네, 소규모 예. 업체와 또 계약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 업체를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국민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예. 의문을 일단 한번 제기했었던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 대통령 관저만큼은 일단 대통령이 용산으로 갔고 관저를 새로 짓고 있다면 후임 대통령도 이제 쉽게 다시 청와대로 못 돌아갑니다. 그럼 앞으로 몇십 년을 쓸 텐데 예. 충분히 공개하고 믿을 만한 업체에 맡겨서 튼튼하고 또 모든 대통령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좀 잘 안 하는 이유가 경호상 이유가 있다. 그래서 수의계약도 경호상 때문에 하는 거다. 이런 설명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큰 업체에서 맡기면 경호상 비밀이 새어나갑니까? 그러니까 그 업체가 노출되는 거를 걱정했을까요? 작은 업체 하면 노출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정보를 꽁꽁 싸맬 수 없다면은 예. 어느 정도 비밀 계약을 다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감사의 뜻, 어떠한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나라 장터에 왜 주소지가 틀렸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창석 평론가는 과거의 감사의 뜻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짜 이 감사의 뜻이라는 게 뭐 이런 걸 좀 지적하셨네요. 최진영 변호사. 사실은요 이런 문제가 과거 같아서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좀 담당을 하죠. 이런 걸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게 특별감찰관 제도 아닙니까? 지금 공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만들면은 그때 뭘 하겠다라고 해놓고 4년 이상 지금 공석으로 유지를 했었지 문재인 정부 않습니까? 때 특별감찰관이 비어 있었어요? 계속 비어 있었죠. 실질적으로 그런 점도 없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공수처 같은 경우에 그 범죄 수사 대상에 보면은 대통령이라든가 그 고위공직자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이고 거기에 친인척 배우자와 친인척까지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공수처가 생기기 전에 비해서의 어떤 그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이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만 공수처는 사실 수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죠. 수사와 비밀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차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가 봤더니만 단순히 범죄 행위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명으로 해서 알선하는 행위라든가 아니면 인사를 청탁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감찰 대상으로 그러니까 정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이 그렇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대통령실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감찰관인데 저 또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것을 임명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저 또한 생각을 했을 지금요 때에 이 공사 관저 이 공사 문제가 이제 불거진 맞습니다. 건데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있었으면 이런 부분 자체가 아마 그 범위 내에서 걸러졌을 가능성이 좀 오히려 크다고 봅니다.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문제 제기를 했었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수사가 아닌 감찰 내에서의 어떤 그 와치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을 신속히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저뿐만 아니고 여당에 있는 지금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그 소셜 미디어에 그와 같은 얘기를 했는데 계속 논란이 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지금 계속 그 지지율을 일단 갉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합의해서 추천하면 대통령 임명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은 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건 중도에 있는 사람이건 누구든 빨리 이런 제도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을 빨리 해서 계속 이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아쉽고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 첫 번째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무슨 이 법사 이런 얘기가 며칠 전부터 좀 있었죠. 계속 정치권에서 이게 약간 좀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이제 설명을 좀 해놨죠. 대통령실 무속인 법사 어떤 관련 무슨 의혹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이권 개입 의혹 뭐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필요하면 조사해서 조치하겠다. 그러니까 아직은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판단해 보겠다는 뜻이 됩니다. 요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요, 이 법사라고 이제 지목되신 분이요, 사실은 지난 1월에도 대선 경쟁이 한창이던 시절에도 얘기가 좀 됐었거든요. 당시 윤석열 후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참. 뭐 그분이 무속인 맞습니까? 예? 제가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기 뭐 직책이나 이런 거 전혀 맡고 계시지도 않고 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소개해 준 적은 있다고 하는데 뭐 무슨 일정 메시지를 막 뭐 이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네.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뭐 이렇게 잘 설명이 안 되고 있지만 일단 뭔가 소문이나 의혹 제기죠. 의혹이 좀 나타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그럼 필요하다면 판단해 보겠다. 조사해보고 조치할 수 있다. 이런 입장까지 지금 대통령실이 내놨는데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볼까요? 어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많은 질문 속에서 이게 나왔어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직 아닌데 풍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진행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 일단 풍문이 돌고 있다.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죠.
자, 이런 사안 같았으면 과거 같았으면은 김종욱 전 행정관님 민정수석실에서 다룹니까 통상? 그럼요. 깐깐하게 다룰 수밖에 없죠. 민정수석실에서. 왜냐하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고 상당히 많은 비난과 비판의 화살이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땡땡 법사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많이 아시는데요. 이름을 얘기 못하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냥 뭐 언론에서 대개 그냥 법사 이렇게 그냥 포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 얼마나 문제제기 했냐면 이유가 뭐냐면 최순실 씨입니다만 초기에는 아주 단순한 관계라고 얘기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연설문도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3인방이라고 하는 사람을 능가하는 정도의 권력을 갖게 되면서 권력을 사유한다는 논란이 많았던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예고하고 경고를 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뭐 지금 대통령께서 뭐 별 문제 아니다, 아무 문제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이제 1월 달 얘기였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좀 불거지는 거죠. 풍문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때 풍문이라고 언론에서 쓸 정도면 풍문은 아닌 거예요. 뭔가 실체가 있으니까 쓰지 풍문을 그냥 언론 기사로 써 제끼지는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땡땡 법사가 적어도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권을 개입했다는 측면의 얘기가 있잖아요. 예. 또 다른 기사는 뭐가 있냐면 윤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법사의 지인이 어떤 공천을 주겠다고 여인사 접촉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까지 기사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사 제목이 지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땡땡 법사뿐만 아니라 이 법사와 관계에 있는 지인까지도 예를 들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기사화되는 상황들이 그거는 또 다른 풍문이겠네요. 벌어지고 그러면.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이건 상당히 중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땐 민정수석실이든 아니면 특별감찰관이든 이 문제를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증도 접근도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꽤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두던 투명하게 접근되고 검증 가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다시 했습니다만 3개월 내내 논란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지금 방금 나와 있는 법사 문제, 그다음에 관저 공사 문제, 그다음에 논문 표절 문제 관련해서도 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다 문제, 리스크라는 여론들이 발생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민정수석실을 만든다고 해결되겠습니까? 특별감찰관을 만든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내부 또는 대통령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를 풀지 않게 되면 저는 3개월 내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계속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언론의 내용들이나 방송을 보시면 김건희 여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매듭을 딱 짓고 예를 들면 딱 끊어버려야 돼요. 저는 안 그렇게 되면 계속 남편인 대통령에게 계속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동시에 대통령실에서 뭔가 이거 설명, 입장 이런 걸 내놔서 오늘 기사를 좀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1, 2위가 박빙이다. 1위와 2위가 아주 치열해서 박빙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덜컥 내놨어요. 어제 MBN에 출연했거든요, 낮에. 근데 여기서 인터뷰하면서 이 얘기를 딱 꺼냈습니다. 자, 기사로 좀 먼저 다뤄보죠. 몇 가지가 지금 기사가 있는데 이제 이재명 의원과 관련돼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요거예요. 어제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TV 토론회가 첫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압박을 했는데 이 문제였습니다. 셀프 공천 공세에 이재명, 박지원 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의견을 낸 건 맞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인을 한 거죠. 뭔가 연락한 건 맞다라고. 그러자 박용진 정치적 이중 플레이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또 뭔가 지적을 하죠. 우선 요 주제요. 요 주제 어제 토론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셀프 공천 관련해서 박지원 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전화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눈 것은 맞죠. 맞지만 제가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셀프 공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도 의견을 낸 건 맞습니다. 나를 추천해달라, 공천해달라 이런 얘기는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당원의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견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것을 당의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또 제가 그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셀프 공천이라고 하시는 건 적절치 셀프 않은 것 같습니다. 공천이라고 하는 표현은 언론이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납득을 하고 있어서 당이 불러서 내가 개항을 해 어쩔 수 없이 나갔다. 나도 어려운 결정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뜻밖으로 이게 정치적 이중 플레이였구나. 이재명이 출마할 경우는 대선에서 지지했던 분들이 좌절을 넘어서서 투표에 더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는 겁니다. 드리고 모두가 싶네요. 걱정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한 개인의 정치적 판단과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그 개인의 이유 때문에 당이 어려움을 겪는 걸 당이 사당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님.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셈이 됐네요. 그리고 연락한 거, 뭐 의견 낸 건 맞다. 다만 이걸 셀프 공천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공천은 당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견을 냈다고 얘기하니 본인의 공천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걸 셀프 공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의견을 제출한 거고 공천은 당이 한 거겠죠. 예. 당이 한 거겠죠. 왜 웃으시는? 최진영 변호사가 옆에서 웃으시는데요. 지금 김종욱 변호사가 말씀하시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기 플러스 인천이었었어요. 민주당 전략 자체가.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경기도 상황이 안 좋았었고 인천도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어떤 형태로든지 인천에서 반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인천에 반전이 있어야 경기와 인천이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분명히 나오면서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도 소위 이재명 그 당시에 후보죠.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일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항 출마에 대한 얘기를 했었었고 제가 알기로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송영길 그 당시 소위 서울시장 후보였을 거예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본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본인도 고심이 많았어요. 아마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정리했겠죠. 개항에 출마하는 건 개항만 출마하는 것을 넘어서서 당 대표까지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심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본인이 얘기했던 비대위원장에게 그 당시 이제 박 전 비대위원장에게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공천받는 것 자체가 지방선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분명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압박감 자체가 예를 들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느꼈던 만큼의 압박감으로 이재명 후보가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가지고 셀프 공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공천해줘라고 하면 공천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본인이 공천해달라고 얘기했었고 본인의 정책 플랜을 얘기했다는 측면에서는 맞는 얘기인 것이고요. 근데 대신 이제 문제는 지방선거에서 그것이 제대로 실현이 안 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겠죠. 그 당시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이 얘기했을 때 뭐가 폭로가 됐다 막 이렇게도 보도가 됐던 사안인데 어제 이제 뭔가 어느 정도 확인을 좀 한 거죠. 최인영 변호사가 아까 김종욱 전 행정관이 말씀하셔서 약간 반응을 보이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한 것과 그렇게 무슨 차이가 들으신 있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 누구였죠? 박지원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누가 추천했죠? 그러네요. 이재명 의원이 추천을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비위원장을 시켜주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공천 줘라고 했는데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그 얘기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얘기하는 시쳇말로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는 말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아무튼 뭐 반응이 좀 두 분 갈리시네요. 근데요.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천심사위원회가 분명히 있어요. 최종적으로 공천심사에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비대위원회에서 추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면 그거 갖다가 그냥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이재명 의원이 그 부분 강조했죠. 뭐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뭐 당이 한 거 아닙니까? 뭐 약간 이런 설명이었어요. 다음 기사 하나 좀 보죠. 또 이재명 의원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홈페이지에 당원 청원 게시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뭔가 요구하는 사항을 올려서 5만 명 정도가 동의하면 답변을 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하고 약간 비슷하죠. 그런데 그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내용들이 이런 게 많대요. 이재명을 지켜라.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많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문바 이어 개딸에 점령당한 야. 이렇게 썼네. 문바 개딸. 언론에서는 약간 순화시키죠. 문파루 그동안 썼는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청원들인지 소개돼 있는데 사법 리스크 이재명 방어위에 기소된 직무정지 뭐 이런 거 당원 개정을 청원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줄로 좀 있어요. 밑줄 소개드리죠. 아래부터 갑니다. 5천 명 넘게 동의했는데 당비를 납부한 신규 당원에게는 전당대회 투표권을 달라. 이거 이재명
의원 측의 주장과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을 분열시킨 사람들을 민주당에서 발 못 붙이게 해달라, 쫓아내라. 그럼 또 누가 연상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약간 박용진 의원이 비난과 흑색선전을 일삼는다며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도 있답니다. 이런 게 올라온답니다. 김영태 최고위원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뭐 문바, 개딸 이런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저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정치인의 책무와 소명이 부족한 것이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과 연예인이 다른 점이 있다면 연예인은 팬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팬들의 사랑에 보답을 해야겠지만 예. 정치인들은 팬들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네, 이재명 의원이나 그리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 중에 하나가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해왔다는 거거든요. 정치인으로서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요.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물론 국민의힘에도 극단적이거나 어떤 굉장히 자극적인 분들이 많습니다만 예. 늘 이분들과의 설득과 어떤 대화 이상의 것들을 뭐 해가면서 예. 저희는 중도로 또 많은 지향점으로 그분들만 이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런 점이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더 혁신적인 정당이 되기 위해서라면 이분들과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좀 생산적인 정치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물론 뭐 다양한 청원이 있지만 그중에서 주목을 끌은 내용들을 이 기사는 좀 소개하고 있어요. 다음은요, 앞서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 좀 소개해드리죠. 이 기사입니다. 우상호 예비 경선, 그러니까 당대표 예비 경선 때 이제 컷오프죠. 3명으로 압축을 했잖아요. 근데 1, 2위가 박빙이다. 5대 명이 이 정도는 깨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용 측에서는 지금 특정 후보 돕는 겁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나가서 이런 얘기예요. 자, 우상호 대표가 몇 가지 얘기를 어제 인터뷰에서 꺼냈는데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선은 해봐야 알죠. 어떤 이변이 생길지. 네. 예, 특히 전국 순회 경선이기 때문에 좀 많은 변수가 숨어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보도를 보면 예비 경선 때도 네. 1위와 2위 후보가 아주 박빙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비 경선 단계에서는 5대 명이 깨졌죠. 네, 네. 예, 그렇게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경선은 경선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도는 현재 그 3분의 후보로 압축돼 있기 때문에 네. 구도는 이제 이 구도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는 안 될 것이다. 단일화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 강원식 후보가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단일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예비 경선 1, 2위 얘기, 단일화 얘기인데 일단 오찬석 평론가. 네. 1, 2위가 박빙이었다 지금. 중앙위원들 아마 그 표를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향후에 본선 결과가 대이변 가능성, 그러니까 5대 명이 깨질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의 가능성은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표현한 건 아마 민주당 전당대회에 관심을 좀 더 가져달라. 흥행을 시키려는 목적입니까? 예, 가져달라라는 취지였다. 근데 이제 이재명 네. 후보 측에서는 이거 좀 별로라고 반응이 나왔는데. 당연히 반발할 왜 수밖에 이럽니까 그러고.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예비 경선 때 득표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약간 1, 2 후보가 박빙이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단서를 흘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전당대회를 무사히 마무리 짓는 것이, 공정한 입장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인데 1, 2 후보가 박빙이다, 2위 조금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재명 측에서 반발할 수 있죠, 당연히. 김종철 한국께는요, 우상호 원내대표가 좀 단정적으로 단일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게 보십니까? 뭐 저는 1, 2위는 의도적으로 틀리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거 단일화는 맞게 이건 좀 객관적으로 보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문제는 뭐냐면 강훈식 후보랑 박용진 후보랑 상황 자체가 달라요. 단일화를 하려면 여론조사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박용진 의원이 여론조사 상당히 높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상황에서 단일화하자고 얘기하면 박용진으로 하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강훈식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시간 없이 단일화할 수 없다는 것이고, 효과가 날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본인이 한 달 동안 레이스 속에서 국민들에게 자기 지도자로서의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단일화하게 되면 예를 들면 단일화에다 함몰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차기 정치를 위해서 아마도 한 달 동안 자기들의 비전을 얘기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그렇다면 우상호 의원은 이렇게 설명했지만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은 큰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이런 말씀이 되네요. 뭐 지켜보면 압니다. 시간이 가면 결정이 되겠죠, 지금요.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의사와 검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직업이죠. 근데 의사와 검사가 나왔어요, 키워드로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의사입니다. 의사 관련된 내용인데 어느 병원이 좀 나와요. 기사, 첫 번째 기사인데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아산병원 간호사 당장 수술할 의사가 없다. 병원에서 쓰러졌어요. 근데 응급실에 갔는데 당장 수술할 의사가 없어 안타까운 주문. 아산병원에서 일하다가 쓰러져서 아산병원 응급실에 있다가 서울대병원으로 또 이송이 됐대요. 근데 뭔가 상황이 나빠진 거죠.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우창석 평론가, 이게 무슨 사연입니까? 네, 일단 지난 7월 24일이고요. 병원 간호사가 이제 출근을 하고 오전 6시 30분쯤에 출근 직후에 두통을 호소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근데 병원 아니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보통 집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응급차를 부르고 그렇죠. 이동하는 시간이 시간이 걸리죠. 걸리는데 병원 안에서 일어났고 의료진이었기 때문에 예. 옆에 있는 동료가 이 의료의 심각성을 충분히 쉽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수술에 들어갔거나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가 있었고 예. 특히나 해당 아산병원은 세계 50위 정도의 수준 높은 엄청난 의료를, 명성을 갖고 있는 병원이잖아요. 명성을 가지고 있고 또 홈페이지 들어가면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예. 의료 골든타임을 지키는 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다라고 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아산병원에 따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휴가를 갔다.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네. 그리고 또 다른 의사들은 학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이 의사가 부족했다는 뜻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결국 겁니까? 부족했다라는 것이 되거나 또는 해당 있던 의사가 상주하던 의사가 수술할 수 없었던 없는 상황이 됐다. 수술할 수 없는 의사였다. 근데 만약에 그때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아니라 다른 환자가 그 시간대에 병원에 급하게 왔다면 그때도 어려웠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환자가 갔으면은 더 어려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지금 들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됐잖아요, 지금. 이게 더 심각하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지금 이송을 했다. 그리고 결국 끝내 사망했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이 자체적인 조사, 자체적인 추모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 아니고요. 7월 31일 직장인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직장의 내용을 올리는 그런 곳. 네. 거기에 만약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또 세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 사안이요, 국회에서도 좀 질의응답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시죠.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최대 규모의 아산병원에서 이질경의 의료 환경이 있었다는 것이 이게 보건 책임자로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조사도 알고 있기는 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차관께서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뭐 별다른 내용은 없군요. 그냥 이렇게 뭐 질타하고 파악해달라는 이런 당부군요. 관련 기사 하나 있거든요. 내용 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의대 정원 17년째 동결에 생긴 일들. 그러니까 정원에 그러니까 의사들은 일이 엄청나게 경무에 시달리고 물론 뭐 수입은 늘지만 근데 뭐 간호사 수입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의료 수요가 폭증하는데 의사 증원이 안 되고 있다. 17년대 안 돼서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이대로 되겠느냐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 기사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이 동결됐는데 예. 그 17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는 320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그렇죠. 거네요. OECD 평균으로 보면 멕시코 다음으로 1000명당 2.5명이니까 가장 낮은 수준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진료받으면 어느 때는 30초만 진료받는 경우가 있어요. 1분, 그러니까 3분. 의사도 힘든 거네요. 그렇죠. 너무 많은 환자를 담당해야 되는 거네요. 의사는 또 예를 들면 정원을 늘리게 되는 로스쿨 사태를 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 급여도 적어지게 되고 경쟁 체제에 들어가는 측면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또 정원을 묶어두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전 그래서 공공의료 확대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인력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의료 의료를 이제 말씀하셔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를 담은 기사입니다. 자, 한번 이번에는 검사 얘기 좀 해보죠.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경찰대보다 판검사 직급 인플레가 더 불공정. 경찰대 왜 7급 상당 경위로 바로 가느냐 이거 지적인데 판검사는 3, 4급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지적됐었죠, 그동안도. 여기 보시면 판검사 첫 월급은 일반 공무원, 그러니까 5급, 고시 붙은 5급보다 26% 많다. 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요. 무슨 비행기, 항공기도 굉장히
우대를 받고 뭐 비즈니스석, 검사들은 기본 탈 수 있는 게 비즈니스석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지만 비즈니스부터 비즈니스석 시작한다. 뭐 이런 지적까지 담고 있습니다. 최인영 변호사, 이거 그동안 지적 많았는데 이거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다만 그 전 의회부터 검찰총장은 이게 장관급이고 이게 경찰총장은 차관급인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독립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얘기가 있었는데 좀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